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했어요. 그죠? 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이 결국 이윤의 획득인데 그 이윤이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본가는 자기가 토한 화폐보다 더 큰 화폐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가치가 증식되었기 때문이다. 유통 과정에서 아무리 상품을 서로 사고 팔고 한다고 해서 없던 가치가 뿅 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본가가 화폐를 투하해서 상품으로 구매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소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생산수단은 소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비된 만큼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노동력은 애초에 노동력의 가치가 생산 과정과는 이제 무관하게 결정이 됩니다. 생산 과정 바깥에서 노동자가 개인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가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는 상품들이 출현해서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 바깥에서 이미 노동력을 재생산한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는 상품들을 소비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력의 지속 시간만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임금으로 받은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본가가 임금으로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임금이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도 이전의 다른 계급사회, 노예제나 공건제 사회와 다르지 않은 착취가 이루어지는 사회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왜? 당연히 그걸 다수가 인식하면 이 체제가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본가의 이윤을 정당화하도록 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도록 끊임없이 이제 피지배격으로 훈육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노동자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도 노동을 하고 그것이 훨씬 고급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윤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본가가 행하는 관리 감독 노동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갖는 적대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건 누가 하든 간에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른바 기획과 조율의 기능, 생산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조율의 기능조차도 그걸 반드시 자본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업 본질이라는 게 보통의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보다 그다지 큰 차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독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만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도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생산수단을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더 많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가치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생산수단이 소비되면서 그 가치가 더 많이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했을 때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가 만들어지지만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 가치가 더 많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가가 자기 자본을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대가로서 이제 이윤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결국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를 타인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체로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가가 무언가 자기 자본을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하지 않으면 세상에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사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사회에서도 특정한 개인이 화폐 형태의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굴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이전에도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도 자본가의 그런 이제 위험 감수라는 것들을 대가로 해서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그죠? 사실은 결국에는 생산수단을 독식하고 있는 계급이 타인이 생산한 잉여노동, 잉여가치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골적인 주장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사탕발림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것 또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제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그 자본이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자본이 성실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생산수단을 폭력적으로 수탈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자본은 자본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이지만 결국 생산 과정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애초에 초기 자본은 전부 소진되고 타인이 생산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가치가 쌓아 올려진 결과물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축적한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또다시 새로운 잉여 가치를 무상으로 취득할 근거가 된다라고 자본가들이 주장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다 기억나세요? 한 주일 동안 문제가 없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나름 불어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한 상품의 가치를 W라는 기호로, 대문자 W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였죠. 첫 번째 부분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불렀다? 불변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불변자본의 이제 영어 단어 콘스탄트 캐피탈의 머리 글자를 써서 소문자 실화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죠.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부분이 노동력의 가치를 보존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윤의 원천이 된 잉여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변이라고. 영어의 베리어블 캐피탈의 머리 글자 소문자 B로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가변자본이 증식된 결과 잉여 가치 서플러스 되죠. 자, C 더하기 V 더하기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거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 부분이 V 더하기 S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가치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체가 나의 가치 생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치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혼의 원천의 이해 가치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비율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분의 S를 S 프라임이라는 비율을 쓰고 이것을 잉여가치 가변자본분의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생산한 가치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이 이제 임금으로 받은 가변자본 부분을 구전하는 데 쓰이고 얼마만큼이 자본가를 위해서 이제 부상으로 이혼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로 제공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착취율이죠. 자,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하고 그중에 4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받고 4시간만큼을 잉여가치로 제공한다라고 하면 잉여가치율이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4니까 100%가 되겠죠. 자,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노동. 이제 이 시간을 필요노동 시간.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이제 자본가를 위해서 부상으로 제공하는 잉여노동입니다. 자, 필요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자본가가 임금의 형태로 지불을 하죠. 지불받는 노동. 잉여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본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받지 못하는 부지불. 5글자라서 이제 귀찮아서 이거를 빼버리면 부불로.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생산하는 가치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지불노동과 부불노동, 가변자본과 잉여가치가 하루 동안의 노동시간을 노동일이라고 합니다. 월킹 데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률상으로는 8시간 노동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역시 이제 법률상으로는 40시간 노동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월킹 위크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월킹 먼스, 월킹 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생산의 목적이 이윤의 획득이고 이윤의 실체는 잉여가치인데 자본가 입장에서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자본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자본가의 빙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저 잉여가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잉여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여러 가지 방법 바로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의 선분, 1차원 선분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윤의 원천이 된 잉여가치. 이 부분을 가능하면 늘려야 됩니다. 방법은 일단 선분 자체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선분 자체 길이를 늘린다는 건 뭐예요? 노동일을 연장시킨다. 노동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중에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이제 뭐라고 보냐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자, 근데 노동일의 연장과 별도로 노동일을 연장시키지 않고도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분 전체 길이가 그대로 있더라도 V하고 S, 가변자본과 잉여가치가 분할되는 비율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네. V를 감소시키고 S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죠? 네. 이 부분이 이 방법이
상대적 이행가치 생산은 다변자분의 강도를 통해서 이제 이행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이 각각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이행가치 생산부터 보죠. 자, 자본가를 한번 이제 빙의해 보시죠. 자, 여기 이 방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내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자,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임금으로 4시간을 받아갖고 4시간만큼의 임금 노동을 나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남이 나를 위해서 4시간의 무상 노동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 4시간이면 썩 그렇게 부족하진 않단 말이야.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굳이 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 2시간만 일을 더 시켜보면 어떠냐? 이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6시간만큼을 나한테 임금노동으로 제공합니다. 그죠? 네.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죠? 그잖아요. 4시간이 아니라 6시간. 그죠? 이제 6시간이면 충분한가 싶으면은 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좀 더 늘리면 됩니다. 2시간만 더 시켜보자고요. 노동자가 이제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요. 그중에 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제공합니다. 자꾸 그렇게 늘리면 노동력의 소모가 많아지니까 임금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여전히 잉여가치 절대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죠? 네, 할만하다가요. 자, 12시간 일하고 8시간을 임금노동으로 제공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좀 아쉬워요. 그죠? 좀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왕 늘린 거 조금만 더 늘려보죠. 그죠?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시죠. 조금만 더 하죠. 갑니다. 됐어요? 네, 가겠습니다. 자, 지금 노동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잉여가치도 그만큼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더 많은 이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그렇죠. 네. 시간상 이 정도도 아쉽지만 어때요? 기분 좋죠? 그죠? 네.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 생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결코 자본가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의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일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잉여가치가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자본가는 본능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어 해요. 그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죠? 자, 무한정 늘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일단? 하루가 24시간.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죠? 100시간쯤이면 좀 좋을 텐데, 그죠? 네, 24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행성의 자전 주기가 100시간 그리고 그 사회가 자본주의라면 그 행성의 자본가는 틀림없이 100시간도 너무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제약이 있죠. 어떤 문제야? 어떤 노동자도 24시간 동안 계속 일시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거지. 그죠?
자, 근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 설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값비싼 생산 설비들을 들여놨는데 이놈의 노동자가 24시간 일을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이 생산 설비를 가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 엄청나게 비싼 생산 수단이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죠? 그 손실을 없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교대제가 생겨요. 그죠? 네. 교대제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밤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전기가 발명된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이제 소박하고 순수하고 사실은 순진한 생각이죠. 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도 가스등 같은 거 켜놓고 다 했어요. 네. 언제부터냐? 자, 자본가들한테 이제 그 24시간 동안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로 되는 거는 생산수단,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욕구가 커집니다. 그죠? 왜? 생산수단은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유는커녕 자신의 가치조차도 이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른바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된 시기부터 자본가들이 불변자본 부분에 엄청난 지출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대제가 일상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지간한 이른바 제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 분야에서는 교대제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본가는 이제 이른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적이라고 것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걸 집행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 어쨌거나 인간은 해가 떠 있을 때 움직이고 해가 졌을 때 쉬도록 생체 시계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제 노동을 하게 되면 그게 교란이 되죠. 실제로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 신체 리듬,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면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되느냐? 낮에 쉬고 밤에 일하는 노동자가 밤에 분명히 깨서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심박수 같은 생체 리듬을 측정을 해보면 낮에 이게 이제 몸이 고양돼 있을 때만큼 충분히 올라가진 않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낮에 쉴 때 나름 이제 휴식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커튼 같은 것도 춥고 어두컴컴하게 하고 소음도 차단하고 최대한 이제 편안하게 쉬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 리듬이 밤에 휴식을 취할 때처럼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이제 신체 리듬이,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면 결국에는 각종의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되고, 그런 확률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일찍 죽게 되는 거죠. 교대제라는 게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이제 건강과 수명을 희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유성기업 다 아시죠? 예, 이제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유성기업에서 파업을 할 때 대놓고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파업 파괴를 위해서 이제 용역깡패 정도가 아니라 경찰까지를 동원해서 노골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증거를 얘네들이 이제 제시받고도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지금 일부 인정을 한 상태인데, 자,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요. 파업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유성기업 파업 벌어졌을 때 그 주류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죠. 한편에서는 연봉 7천만 원짜리 노동자가 파업한대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연봉 7천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성기업이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그 부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마치 한국 자동차 산업이 다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자, 근데 그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건 임금 인상이 아니었죠. 네. 그 전까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2조 막교대였습니다. 그죠? 네. 낮에 일하는 노동자와 밤에 일하는 노동자가 이제 정확하게 갈리는 이런 방식인데, 야간 노동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밤을 꼴딱 새는 노동이라도 좀 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이 됐던 게 주간연책 2교대제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새벽같이 나와서 노동자들 한 조가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 노동자들이 이어받아서 밤중까지 일하는, 그래서 야간 노동을 없애는 그런 교대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밤을 완전히 새는 그런 노동은 이제 아닌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대체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해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훨씬 일찍 시작이 될 수 있었거든요. 2007년에 이제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지기 전에 완성차 업체 사측에서 그래 우리도 이걸 좀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 뭔가 호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동조합 측에서도. 근데 미국발 세계공황을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이게 쏙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은 완성차 업체의 노동조합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많이 개량화돼 있어야 시즌으로 포섭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 현장 투쟁을 중시하는 그런 활동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노동조합 집행부를 맡게 되면은 은근슬쩍 사측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단히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성차 업체의 노동조합이 그 일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개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그걸 내고 파업을 했다가 이제 집중 투하를 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끔찍한 탄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자결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조금만 찾아보세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결국 이제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잉여 가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혁명,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일이 무진장 연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교대제와 별도로 노동자 한 사람의 노동일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거죠. 자,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해서 흔히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그 노동자들의 그 영양 상태라는 것들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대체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일정 기간 동안에는 체격 조건, 키와 몸무게와 같은 체격 조건이 향상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보다는 체격 조건이 조금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 이제 평균적으로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난 안 그런데 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산업혁명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견이 돼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자, 뭐 위생 상태, 위생관념이라는 게 확립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염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것은 대체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정염병들이 막 생겨나고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확인이 되냐면은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성인 남성들을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키하고 몸무게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왜?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임금도 형편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노동자 계급이 축소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제 대공업의 투기에 벌어졌다. 자, 길게 봤을 때 자본가들한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뭔가 개중에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현명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노동시간, 노동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자 했을까? 그랬겠어요? 감옥에 꾼다듯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이제 노동자들을 심하게 굴리면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극히 드물었고 그나마 그 말이 자본가들한테 당연히 먹히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뭐 8시간 노동일이라든가 40시간 노동주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과정, 즉 노동일을 제한하는 과정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선진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부러워합니다. 임금이라든지 각종의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대단히 선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들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해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지국가가 제한이다. 우리 프로그램대로만 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이제 표를 구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의 그런 노동 조건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어졌어요? 노동자들이 이른바 진보정당에 표 찍어서 얻어졌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정말로 순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선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이제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데가 삼성, KT 이런 데죠. 그죠? 노동조합 결성도 힘들고, 뭐,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제 어용노조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일라 치면은 항상 감시가 따라붙고, 몰래 이제 끼어다가 협박을 하거나, 때로는 납치, 감금, 폭행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잖아요. 근데 선진국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통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뭐 친목단체든 뭐든 간에 어떤 형태의 회합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 자체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악하다고 노동자 탄압이 극악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기업들에서 하는 방식이 바로 그 선진국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자, 그랬던 나라들에서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노동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결과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표 한번 잘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면 세상은 수백 번도 더 바뀌었어요. 그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너무 남은 나라 얘기만 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옛날 얘기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똑같았죠? 그죠? 자, 1970년대 초에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분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했던 평화시장, 지금 청계피공문죠. 그죠? 그쪽에 이제 노동 그 조건이 어땠는지는 전태일 평전 같은 거 읽으면 잘 나오잖아요. 자, 그분이 일했던 평화시장에 이제 옷 만드는 공장 있죠. 거기 세단자를 했는데 그 공장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래요? 사실 이 정도 교실이면 여기에 공장 하나가 들어서죠. 하나가 뭐야? 2개가 들어서요. 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거 상하로 쪼개가지고 공장 2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가 좀 훤칠한 그런 성인이라면은 천장이 거의 닿을 듯말 듯한 이런 정도의 낮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보다 한 두세 배 훨씬 빽빽한 밀도로 쫙 미싱들, 재봉들이 깔려 있고 이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죠. 소음도 엄청나고 옷감 부스러기 막 날리고 환경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하잖아요. 평화시장 출신은 결혼해서 데려가도 3년밖에 못 써먹는다. 왜? 3년 안에 거의 틀림없이 폐병이 달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정신없는 사이로 중학교 갓 졸업했을까 말까 한 어린 여성 노동자들, 시다라고 부르죠. 보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 날라주고 또 완성된 옷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노동시간은 10시간, 12시간 계속 이제 늘어나고요. 당연히 수출 물량이 몰아닥치면은 뭐 15시간, 16시간 되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며칠씩 밤을 새는 일까지 생겨요. 근데 사람인 이상 밤을 새다 보면은 꾸벅꾸벅 졸죠. 그러다가 이제 미싱 바늘에 찔려서 사람이 다치고 그러는데 자본가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노동자가 다치는 것보다 이제 옷감이 상하고 제품이 불량이 나와서 물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들을 했어요? 담아놓은 약을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죠?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그죠? 가깝게 마사오 덕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식의 이제 엄청난 초과 착취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축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을 강제하게 했던 폭력으로 군합발로 강제하게 해서 엄청나게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을 피지배 계급의 이제 저항을 억누르면서 유지시켜줬던 바로 그 박정희가 지배계급에게는 엄청난 위인이고 영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종의 방식을 통해서 그 기업을 조작하고 그를 이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자,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게. 네, 그렇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보여요. 이미 다 보입니다. 뭐, 오늘 한두 번 나오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알바 노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몸으로 제일 바로 겪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 노동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형편없이 낮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라도 벌려면 노동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그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다고 해서 노동 조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형태의 이제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나마 형편이 좀 좋다고 하는 이른바 정규직 또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예외냐? 어떤 것 같으세요? 자, 대한민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붙여진 대단한 그 칭호가 있죠. 뭐예요? 노동귀족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노동귀족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에. 현대자동차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그 딱지가 붙는 과정이 역사가 있어요. 벌써 십몇 년 됐죠.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보졸 생산직 연봉 6천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었어요.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 기사를 썼다면 이게 한 1억 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뭐 기사 내용이 별거 없었어요. 딱 2단 기사 정도 됐고 그 제목을 거의 그대로 서술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소스는 당연히 현대자동차 사측이 제공했었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자본가 단체들하고 나름 이 사회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뭐라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고 우리 훌륭하신 고 무슨 대통령까지도 귀족노조가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노동자들이 더 분노를 했다는 거야. 그죠? 야, 아무리 학력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대학교도 안 나오는 고졸인데 직종간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무 전문직도 아닌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공돌이다. 그죠? 야, 대학 나온 나도 연봉 6천원커녕 3천만 원만 줘도 감지덕지 텐데 네? 대학도 안 나온 공돌이가 연봉을 6천만 원씩이나 받아? 그러고도 해마다 철마다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A 귀족노조 XX 딱 이렇게. 그죠? 그때 이후로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가 욕을 먹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워낙에 무기력해져가지고 욕먹을지도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게 한 1억 원 정도로 바뀌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여론의 분열을 받고 있을 때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연봉 6천만 원을 그 노동자들이 그럼 다 받고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는 전혀 다르더라. 일단 사실 6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지금도 크고 이제 당시 기준으로 더 컸죠. 일단 세전입니다. 그렇죠? 세전 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많이 뜯깁니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됐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이 제공하는 사원 아파트에 거의 전부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공짜가 아니거든요. 매달 이제 집세로 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파업 같은 거 주동하다가 잘려가지고 집세 못 내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노동자라면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멀쩡해도 기본 3년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나온 신차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꿀 때는 꼭 현대차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괜히 난 르노 삼성차가 좀 괜찮은데라고 해서 바꾸면은 그 차 몰고 이제 공장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외국 눈치구만. 자, 이것저것 뜯기면 생각만큼 이게 크지도 않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모든 노동자가 이렇게 받을 수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산직 노동자가 연봉 6천만 원을 꿈이라도 꿀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최소 2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일단 시간급이죠.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연금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씩 좀 더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제 아무리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각 입사한 노동자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애초에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하다는 거고. 근속 연수 20년 정도는 돼야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정규직 노동자가 20년 차 된 정규직 노동자가 그래 난 현재 정규직인데 6천만 원까지는 안 받아요. 다만 난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자,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근무 형태가 2조 막교대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야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노동을 하고 정해진 이제 8시간의 노동 외에 2~3시간의 잔업이 일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에도 나와서 이제 특근이라는 걸 하거나 휴일 야간에도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았어요. 대단히 흔했죠. 근데 난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업이라든지 야간 노동이라든지 특근 같은 거 안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이 OECD 내지는 ILO 기준에 따라서 정해놓은 주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만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20년차 현재 정규직인데 설마 못 먹고 살겠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만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가 주간 8시간, 주 40시간 노동해서 연봉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된 데가 언제냐면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난리가 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이고 뭐고 다 엉망이니까 반강제로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주간 8시간 주간 근무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1년 내내 만약 지속됐다면 도대체 이 노동자가 얼마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근속연수 20년째 정규직입니다. 근데 세 전후로 3천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속연수가 20년이 되려면은 대체로 40대 노동자야. 그쵸? 최소한.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한두 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세 전후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쵸? 무슨 소리냐? 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애들이 정규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률을 터무니없이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루 8시간씩만 일을 하면 이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제 아무리 근속연수가 오래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잔업을 나가야 돼요. 잔업이 임금률이 1.5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지죠. 그래도 허덕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뻔히 알지만 야간 노동을 해야 된다. 1.5배.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야. 저기 수출 물량이 딸리는데 주말에 좀 나오시죠.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많이 쳐드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2배. 주말에 야간까지 하면 3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간신히 맞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제 법정 다툼할 때, 노동시간 관련해서 할 때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터무니없이 임금을 많이 받는 귀족노조 노동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들조차도 정규 시간에 노동을 통해서 받는 임금이 형편없기 때문에 잔업, 특근, 야간 노동까지 해서 그걸 보충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6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년에 추석하고 설날 당일 딱 이틀 쉬고 363일, 1년에서 363일을 일하면 연봉 6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싹 빼고 어지간한 노동자들이 전부 다 6천만 원씩 받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네, 그걸 이제 몰아붙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네. 왜 이제 노동자들이 엄청 분노했겠어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만큼 일하거든. 근데 받는 임금이 이거에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이들이 주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저건 누구예요? 네, 쟤네들이 지배계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어떤 상황이다? 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본가들하고 싸워서 임금을 인상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임금 많이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증오하고, 그죠? 마치 이들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이 형편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약간의 이런 유리한 것이 혹시라도 침해당할까봐,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척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지배계급이 짠 전략이고, 아직까지는 그게 대단히 잘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수준이에요. 그죠? 맞죠? 자, 어쨌거나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리를 연장시킴으로써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그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형편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기해주세요. 네, 이게 절대적인 잉여가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대적인 잉여가치. 자, 노동시간은 늘릴 만큼 늘렸어요. 더 늘리기도 힘들거나 이제 저항이 심해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필요노동 부분을 단축시키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임금 깎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자본가들이 대단히 즐겨 사용하는, 지금도 사용하는 방식이 임금 삭감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한테 임금을 대놓고 깎으면 저항이 거세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방식을 동원해요? 네, 기존에 있던 노동자가 나간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이제 형편없이 절반 가까이 주고. 자, 이게 자본가들이 쓰는 상용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이제 대놓고 임금을 깎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현실적이지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은 자본가가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노동력의 가치만큼은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에서 자본가들이 이걸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그 방법은 논외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하면서도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잉여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볼 거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게 노동 생산성이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 증대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가 만들어지지만 더 많은 가치나 이윤의 원천이 된 잉여 가치가 생겨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자본가들한테 득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자본가들이 이렇게 생산성 증대열을 올릴까라는 거죠. 자, 휴대폰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지금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자본가가 무슨 수를 썼든 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던 노동자들을 닥달을 했든 간에 예외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다 10시간에 한 대씩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이 자본가는 8시간에 휴대폰을 한 대씩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자본가는 8시간에 생산한 휴대폰을 10시간에 팔 수 있죠. 왜? 한 상품의 가치라는 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남들이 전부 다 이제 10시간에 휴대폰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의 가치가 10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이 10시간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냐? 그냥 자치 크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 8시간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노동시간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로
8시간의 휴대폰을 한 대 생산하는 자본가는 8시간에 생산한 휴대폰을 10시간에 팔아서 대당 2시간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초과 이윤으로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이익. 자, 이게 이제 자본가들이 생산성 증대열을 올리는 일차적인 이유예요. 경쟁자들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에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사회적 가치와 개별 가치 사이의 차이를 특별이익의 가치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가는 10시간, 8시간에 생산한 걸 10시간에 팔아서 대당 2시간의 특별이익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하죠. 8시간에 생산한 걸 9시간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대당 1시간의 특별이익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자본가들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잡아먹혀요.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본가들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높아진 생산성 수준을 따라잡아야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자본가들이 휴대폰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줄였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되면 이제 휴대폰의 사회적 가치가 8시간이 돼버리고 특별이익의 가치는 사라지자. 자, 이게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항상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이익의 가치라는 게 자본가들끼리 생산성 증대 경쟁의 결과로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되면서 휴대폰의 가치가 8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자, 휴대폰은 2017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은 대단히 괴짜 취급을 받거나 뭔가 좀 많이 없는 사람으로 되죠. 그렇죠.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죠? 벽돌 하나 들고 다니는 부자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휴대폰은 이제 생활수단보다 요즘엔 더 생산수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본가들이 항상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노동자들. 자, 어쨌거나 2017년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으로 비춰보면 휴대폰은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그죠?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산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돼서 그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의 결과로 이 경쟁은 이제 특별잉여 가치를 위한 경쟁 또는 누군가가 특별잉여 가치를 얻고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한 그 결과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되면요 해당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죠. 자, 근데 이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이니까 이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건 이런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잉여노동, 잉여가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임금,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자본가들이 이런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생산성 증대 경쟁을 할까?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자본가들의 시야라는 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대단히 좁고 단기적입니다. 자본가들은 실제로 자기 경쟁자들보다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경쟁자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면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에 어쨌든지 간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잉여 가치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나빠지는 걸까요? 어때요? 자, 예전에 4시간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2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노동자의 살림살이가 2분의 1만큼 정확하게 절반으로 떨어진 거냐, 삶의 질.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게 생산성의 증대를 수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생산된 사용가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가 2분의 1로 줄었을 때, 만약에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서 모든 생산 분야의 생산성이 2배가 돼서 노동력의 가치가 2배로 2분의 1로 줄어든 거라면은 노동자의 절대적인 삶의 질, 이른바 실질임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생산성이 2배 이상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가치가 2분의 1로만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증대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가치와 사용가치라는 개념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거예요. 자, 생산성이 증대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생산성이 2배, 3배, 4배 계속 증대하면은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사용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4시간은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생산성 증대 전에는 이걸로 라면을 한 잔 사서 소비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생산성이 2배로 돼서 임금이 이제 가치는 2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 노동자는 동일한 라면을 동일한 양만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더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2분의 1밖에 안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 노동자는 기존에 자기가 소비하는 라면에 더해서 이전에는 이제 소비하지 못했던 다른 라면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구입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노동력 가치 하락과 실질임금의 증대가 병행할 수 있다. 왜? 생산성이 증가.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성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고 착취율이 점점 더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네, 어쨌거나 자기 살림살이가 절대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죠? 자, 근데 아무리 실질임금이 증대하더라도 실제로 4시간만큼의 노동력 가치가 2시간으로 줄었을 때 명목임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아무리 그걸로 더 많은 생활수단을 구매해 소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조차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노동력의 가치 하락이 명목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4시간만큼의 임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2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이지만 여전히 200만 원 내지는 210만 원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 나의 명목임금이 최소한 줄어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올랐고 그리고 그걸로 이전보다 더 많은 생활수단을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노동자는 자기가 생산한 가치 중에서 점점 더 적은 부분만을 임금으로 받고 더 많은 부분을 잉여가치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자력이 은폐되는 메커니즘. 잘 돼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몇 가지 개념들이 조금 흐릿하신 거예요. 아니면 빼먹었거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기 동영상 올려놓으셨죠? 그거 보고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좀 더 있는데 일단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은 노동력 가치 하락, 노동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동력 가치 하락의 결과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서 점점 더 적은 부분만을 임금으로 받아간다는 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거나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더 많이 착취해 간다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어느 정도 뭐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진국의 노동자들, 이제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중에 이제 일부도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 가치 하락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자기 살림살이가 조금씩이나마 나아진다라는 것에 이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동 생산성의 증대라는 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거의 예외 없이 노동 강도의 강화를 수반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산성의 증대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노동 강도가 강화됩니다.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생산 설비 같은 걸 도입하게 되면요, 일단 노동자들이 거기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 생산 라인이 움직여지는 속도가 일단은 줄어들어요, 느려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느리게 돌리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점점 빨라져서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딱 판단이 내릴 쯤에서는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빡세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한 결과로 생산성이 몇 % 향상됐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에는 실제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잡히지 않죠. 그죠? 노동자들은 몸으로 느끼기에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계는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그거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통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걸 할 생각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에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노동 강도의 강화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결과인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생산 과정이 바뀌면 갈수록 노동자의 업무가 분할이 되죠. 그리고 노동자가 하는 일 자체가 단순화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숙련이라는 게 끊임없이 쓸모없는 게 되고요. 언제라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노동력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구할 수 없는 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굳이 이제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이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생산성 수준에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매일 10만 시간의 노동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1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야, 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이다. 그게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길이다. 여러분도 사는 길입니다. 라고 자본가가 독려를 해야 그 노동자들이 그래, 그렇게 해야 서로 상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요구하는 생산성 향상에 적극 동참을 했어야 노동 강도 강화를 감수하면서. 그래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노동 시간이 이제 10만 시간이 아니라 8만 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 줄어든 8만 시간의 노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죠? 자, 이전처럼 1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일을 하되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노동자는 여전히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제 노동자는 8,000명만 필요한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2번 하죠. 1번 하시겠다는 분 혹시 아세요? 아니, 생산성이 증대했다는 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나 동일한 생산을 위해서 좀 덜 일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이런 노동을 좀 덜 하면 좋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문제는 그 상식을 적용하는 자본가는 바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자본가 뜻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협력을 한 결과 이제 이 자본가는 10,000명의 노동자 대신에 8,000명의 노동자만 필요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2,000명이 잉여 인력이 됐어요. 그죠? 이제 자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어디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는 자본가 입장에서 보기에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쓸모없는 존재로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막스가 상대적 과잉이고 상대적 과잉주의 시대가 임박했다. 자,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네.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애초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이 뭐다?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독점한 계급의 이윤의 획득, 가치 등식에 있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공황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엄밀하게 자, 잉여가치의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대충 마무리했는데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하나 남았구나. 뭐냐면은 생산성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이제 생산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죠? 이른바 도요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요타 자동차의 시스템이 전 세계 자본가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자본가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에서
심심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돌아가면서 도요타 특집 기사를 통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때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도요타가 올해도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순이익을. 그런데도 도요타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고 앞으로 더욱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겠다는 노사 화합 선언을 선제적으로 사측에 제기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자, 그런 기사를 애들이 실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의 노동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봐라,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네들은 뭐냐? 생산성도 형편없는 것들이 맨날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이나 했었고 말이야. 좀 배워라 배워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집 기사에는 또 항상 뭐가 따라 붙냐면은 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이제 노동조합 지도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성실하고 열심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견학을 시켜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목 감동한 듯한 어조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노동자들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 종이 땡 치자마자 사실은 쉬는 시간 시작되기도 전에 시계만 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공장 밖으로 달려나가고 나가기 바쁜데 이 도요타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업무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움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 되더라도 그때서 이제 한국 노동자들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데 이 노동자들은 미리 몇 분 전에 와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시작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업무가 다 끝내고 갈 때에도 자발적으로 청소나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가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조합 간부는 몇 년 있다가 틀림없이 거의 틀림없이 어딘가에 선거에 출마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시의원, 노의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른바 통계상으로 보기에 이제 생산성이 엄청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 도요타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게 1980년대 초부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전까지 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었죠. 지금도 이제 중국이 곧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지만 단일 국가로는 수요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산 자동차들에 대해서 그닥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닥 뭐 선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빅3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GM, 포드, 크라이슬러 얘네들은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지만은 어차피 미국 사람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다라고 믿고를 했거든요. 1980년대 초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산 자동차들이 미국의 국내 시장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동급의 자동차일 경우에 일본산 자동차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싸고 품질도 훨씬 좋더라고요. 고장고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의 견학단을 파견을 합니다. 견학단을 빙자한 스파이들이죠. 가서 좀 보고 와라. 뭐 좀 비밀을 캐와라라는 건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그 빅3가 미국의 빅3가 보낸 견학단을 경계하지 않고 대단히 환대를 하고 구석구석을 다 보여줬어요. 얼마든지 보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견학단이 제출한 보고서가 빅3의 자본가들이 보기에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별게 없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장도 대체로 미국보다 좁고 좀 꾀지지하고 어딘가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공장은 이제 미국에서는 안 쓰는 한 세대 전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무슨 요소를 부렸길래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더 싼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정하고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 생산 경영학의 생산 관리나 산업공학 전문가들을 이제 명문대학에 이름 명성 있는 애들을 초빙해다가 IMVP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발주했어요. 인터내셔널 모터 비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 도요타 자동차의 시스템을 린 생산 방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산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린 프로덕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린이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는 기대다, 형용사로 쓰이면 마른, 여윈 그런 뜻이에요. 그죠? 저 같은 사람하고 정반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린 프로덕션이냐? 자, 완성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다 아시죠? 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부품이 순서대로 조립되면서 일정 시간마다 완성차가 한 대씩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의 연속성입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조립하다가 부품이 하나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부품을 안 끼우면 그 자동차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단 하나의 부품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오늘날 그 만들어지는 승용차는 최소한 부품이 2만 개 이상, 많게는 3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이제 완성차 공장에서 이제는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품 회사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모듈화를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미국의 빅3가 전형적으로 택한 방식이 모든 자동차 부품의 완성차 공장에 조립되는 부품의 재고를 평균적으로 2주 분량씩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부품 재고를 2주 분량씩 확보를 하려면은 당연히 부품을 보관할 창고를 상당히 크게 지어야 되고 관리할 인력들도 필요해지죠. 거기에 이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 정도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비용을 지출했던 건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가보니까 부품이 2주는커녕, 그죠? 진짜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부품 재고가. 숫자는 똑같이 2였어요. 얼마나 했었어요? 이틀이 아니고 딱 2시간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품이 금방금방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당시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도요타가 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부품이 마지막 부품 상자라면은 거기다가 조그만 판때기를 하나 올려놔요. 그걸 일본어로 간반이라고 읽는데요.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간판이 됩니다. 이게 도요타 간판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품이 떨어졌으니 빨리 부품사에 연락을 해서 부품을 납품하도록 조치하라라는 신호가 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이 됐으니까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2시간마다 부품사에서 완성차 업체로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부품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자동차 조립 과정이 전부 다 그 자동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사람이 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사람이 부품을 조립하다가 이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불량이 발생하는데, 어느 한 군데 불량이 발생하면 그 차는 뒤에 아무리 조립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자동차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앞에서 계속 그 조립이 되고 있고 뒤에서도 계속 밀려오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라인 전체를 세우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빅3가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조립 라인 중간중간에 그렇게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차들을 따로 빼놓는 이런 버퍼 라인, 조그만 버퍼 라인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량이 발생하면 얘들을 따로 빼놨다가 다 이제 작업이 끝나고 정규시간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는데, 도요타에 가보니까
그런 버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라인이 쭉 굳어요. 그럼 불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보조 라인이 없는 대신에 선정에서부터 모든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긴 끈이 하나씩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불량이 발견되면 그걸 자기가 낸 불량이든 아니면 앞사람이 낸 불량이든 간에 불량의 최초 발견자가 그 끈을 잡아당겨서 라인 전체를 세우게 돼 있어요. 끈을 잡아당기면 요란한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라인이 서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시 굴러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심심찮게 라인이 서고 대단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행여라도 내가 불량을 내서 라인이 서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내가 지쳐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불량은 없다 라는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라인이 서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 왜 린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이 이름이 붙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자잘한 잘못들을 생산 과정에서의 실수나 잘못들이 생산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면은 도요타는 정반대로 아주 조그만한 실수 내지는 잘못이라도 생산 과정 전체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시스템을 그렇지만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리 없이 굴러가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놓는 거야? 노동자들한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 자동차의 이제 노동 강도가 극악이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냐면은 과로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그 정규직의 비율이 일본 본토에서조차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도요타 자동차에서 정규직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가지고 몇 달 버티면 너 일 좀 하는데 정규직 해볼래라고 먼저 제안을 해준대요. 문제는 그 몇 달을 못 버티고 대부분 다 도망가서 문제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극악의 노동 강도를 견뎌낸 대단히 예외적이고 순종적인 노동자들만이 도요타 정규직이 될 수 있고 그 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게 도요타 자동차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조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어용이라고 붙이기도 참 거시기한 그런 수준의 이제 단체인 거죠. 그게 이제 도요타의 세계 최고의 생산성의 비결입니다. 그죠? 사실은 생산성이 높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노동 강도예요. 근데 이제 도요타 그 특집 기사들을 보면은 도요타 중역들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도요타 중역들 인터뷰를 하면은 예외 없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에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카이젠, 개선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 얘들이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얘네들의 모토예요.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 빗정 말라서 물기 하나 없을 것 같은 수건도 꼭꼭 눌러 짜면은 물이 한 방울 더 떨어진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항상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작동합니다. 자, 한 작업반에서 노동자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작업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죠. 어떤 작업자는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작업자는 일이 적어요.
공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공정 개선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일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일을 걸어서 일이 적은 사람한테 나눠서 대체로 작업 부담이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도요다의 공정 개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보고가 되면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그대로 굴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끊임없이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수첩에 뭔가 쓰기도 하면서 공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공정 개선에 착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이 제일 적은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가지고 다른 노동자들한테 넣어주고 이 사람을 빼버려요. 그러면 5명의 노동자가 하던 일을 이제 4명이 할 수 있게 됐죠. 통계상으로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된 거예요. 이게 도요다 방식. 그죠? 자본가들이 환호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이게 도요다 시스템. 옆으로 생각해봐. 네. 말하겠어요.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에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주 극도로 네. 집중하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생각 분명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도요다의 그 생산 방식이 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전부 다 접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에도 다 그렇고 뭐 이른바 사무 전문지가 알려진 모든 산업에도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그 생산 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도요다 방식을 따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스시그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6시그마 운동. 거기에 뭔가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 그 시그마라는 게 수학에서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 평균으로부터 뭐 표준 편차가 1이면은 이게 막 60 몇 퍼센트, 2 하면은 몇 퍼센트, 3 하면은 뭐 9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60이마 정도 되면은요, 요 바깥에 있을 확률이라는 게 100만 분의 2가 이 수준으로 돼요. 그죠? 목표가 뭐야? 불량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의 불량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아무나 정규직 못한다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뭐 연공 서열제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요다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부품제국으로 2주씩이나 보유하는 여유를 부리지 못합니다. 엄청 줄었어요. 아무리 줄여도 2시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도요다조차도 일본에 있는 그 본사 말고는 외국에 이제 무역 장벽을 피한답시고 이제 현지 생산을 했을 때는 다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최대로 줄인 게 이틀이에요. 그 이상은 안 나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틀 분량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몽구가 한때 우리도 도요다처럼 해가지고 2시간마다 부품사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엄청 크거든요. 울산공장 주변으로 부품사에서 나온 트럭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나와가지고 빙빙 돌고 있더래요. 왜? 도요다 방식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예. 그래서 완성차 공장은 어쨌거나 2시간마다 부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지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품 잔뜩 만들어 놓고 2시간마다 들어가가지고 부품을 납품하고 다시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그건 이제 의아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방식을 한때 뭐 노동의 인간관이 포스트 포도주의니 하면서 뭔가 대단히 긍정적인 것처럼 선전하는 데도 있었어요. 네, 나름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학자라는 분들도 이런 데 혹해가지고 못 모르고 떠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잉여가치 생산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다시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주제로 돌아옵니다.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예요. 한 상품의 가치는 가격으로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차라리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가라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상품의 가치는 C 더하기 V 더하기 S고 우리는 불변자본, 생산수단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하기만 할 뿐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다변자본,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발휘되면서 소비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본가도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자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는 불변자본이든 다변자본이든 생산수단이든 노동력이든 간에 그냥 자기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 대상으로만 가져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뭔가가 덧붙여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은 질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가가 지출하는 비용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 생산 과정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합이 비용 가격이라는 것을. 자, 그럼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게 잉여가치이고 이 비율은 이윤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자본가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질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여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자기가 지출한 비용의 총액, 총 투하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계산한다?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바로 뭐냐면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이것을 비용 가격이라는 범주로 동일시하게 되면 이제 잉여가치는 자기의 출신 성분을 잃어버리고 이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격만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윤밖에 없다. 그 이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증식된 결과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자본가들은 한편에서는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잉여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한 끊임없이 다른 분야의 자본가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는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1,000억 원의 자본을 투하해서 해마다 100억 원의 이윤을 얻고 있어요. 그럼 이윤율이 몇 %예요? 10%겠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옆에 다른 분야에서는 똑같이 1,000억 원의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가 해마다 300억 원의 이윤을 얻고 있어요. 이윤율이 무려 30%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10% 이윤율을 달성하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난 1,000억 원 넣어가지고 해마다 100억 원씩밖에 못 얻는데 옆에는 똑같이 1,000억 원 넣는데 300억씩 얻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 어때요?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예. 자본가들은 항상 이제 더 많은, 더 높은 이윤율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윤율이 10%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빼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편의상 한 사회에 딱 3개의 생산 분야만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산 분야에서 똑같은 크기의 자본을 투하했다라고 역시 편의상 가정을 합니다. 100만큼의 자본을 투하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100억 원이어도 좋고 100조여도 돼요. 자, 근데 똑같은 크기의 자본을 투하하더라도 각각의 생산 분야에 따라서 이게 생산수단과 노동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은 같지 않아요. 그죠? 생산 분야의 특성상 어떤 부분은 기계 원료 같은 생산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비중이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은 100의 자본이 90대 10으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은 80대 20, 한 부분은 70대 3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잉여가치율을 100%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양이 얼마입니까? 일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잉여가치가 생산이 돼요? 10의 100%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 이거 계산 어려운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러면 각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가치 크기는 얼마예요? 다 더하면 되죠? 이 부분은 110, 이 부분은 120, 3부분은 130. 자, 똑같이 100만큼의 자본을 투하했지만 생산된 가치 크기가 달라요. 왜? 노동력의 비중이, 가변자본의 비중이 다릅니다. 자,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즉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없이 그대로 가치가 전부 다 가격으로 실현된다면 각 분야에서의 이윤율은 몇 %입니까? 각각? 일부분은 자, 100을 투하해서 110에 팔았으니까 이윤이 10이잖아요. 이윤율이 10%예요. 이 부분은 20%, 한 부분은 90%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모두 3부분 자본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자, 똑같은 크기의 자본을 투하했지만 생산된 잉여가치 크기가 달라요. 왜? 가변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잉여가치를 동일했을 때 더 많은 잉여가치가 생산이 됩니다. 자본가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착취율은 대략 비슷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용납될 수 있냐?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더 높은 이윤율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겠어요? 자, 여러분 일부분의 자본가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빨리 발을 빼고 3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윤율이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끊임없이 자본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윤율이 높은 분야, 3부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서 자본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류경제와 부르주아 경제학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죠? 수입에서 공급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고 이윤율도 하락합니다. 일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계속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과 이윤율이 상승하겠죠. 그죠? 자,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대체로 각 부문에서 비슷한 수준의, 평균적인 수준의 이윤율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균 이윤율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는데, 어느 한 시점을 딱 놓고 봤을 때 모든 생산 분야가 똑같은 이윤율을
실현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단히 역동적인 과정이니까 끊임없이 이제 높은 분야, 낮은 분야가 공존하면서 이동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평균적인 수준의 이윤율이 사회 전체적으로 관철이 되죠. 그럼 이 평균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보통 평균을 표시할 때 이제 위에다가 선을 하나 넣죠. 어퍼바입니다. 프라임 어퍼바. 이걸 평균 이윤율이라고 하면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하면 되죠. 즉, 이 사회에서 생산된 총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의 총 투하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자, 총 투하 자본은 얼마예요? 각 분야마다 100씩 투하를 했으니까 300이죠. 생산된 총 잉여 가치는 더하면 60입니다. 그러면은 평균 이윤율 P'의 반은 얼마예요? 300분의 60이니까 20%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생산 분야에서 전부 다 20%의 이윤율을 실현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상품은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 가치대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가 생산을 위해서 들인 비용 가격에다가 각각의 자본가들이 투하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평균 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의 이윤, 평균 이윤을 더한 값으로 판매가 된다. 이걸 생산가격, 대문자 P로 표시합니다. 상품은 가치대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생산 가격대로 판매됩니다. 비용 가격 더하기 평균 이윤의 합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부문의 생산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고정 자본 같은 걸 고려하면은 불변 자본 90이 생산 과정에서 전부 다 소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계산의 편의상 그냥 다 소비됐다고 하면 투하 자본하고 비용 가격이 똑같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용 가격이 100입니다. 90 더하기 10. K가 100입니다. 이윤율이 20%니까 평균 이윤은 얼마예요? 100의 20%니까 20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120.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이든 간에 가치대로 팔리는 게 아니라 생산 가격대로 판매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치하고 가격이 어지간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부문은 가치는 110밖에 안 되지만 생산 가격은 120이에요. 그죠? 3부문은 가치는 130이지만 생산 가격은 120입니다. 3부문 자본가가 손해를 본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생산을 위해서 100밖에 안 들였어요. 근데 120에 팔았으니까 20만원, 20% 이익을 실현한 거죠. 자, 이 부분은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해요. 근데 우리 예선 이게 세 부문 중에 한 경우지만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가치하고 생산 가격이 일치하는,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비율이 사회적 평균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치하고 생산 가격의 비율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치하고 생산 가격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이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른바 수요 공급의 작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인데 부르주아 경제학조차도 이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심에 뭐가 있다? 이른바 균형 가격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끝인데 노동가치론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균형 가격을 규제하는 게 뭐다? 노동시간 내에서 결정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균형 가격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균형 가격의 실체가 뭐다? 생산 가격. 그래서 시장 가격이 수요 공급의 작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그것의 변동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생산 가격. 자, 우리가 가치하고 생산 가격이 체계적으로 괴리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좋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은 되는데
야, 어차피 가치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건 가격밖에 없는데 그럼 굳이 가치라는 걸 쓰지 않고도 이런 설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부르주아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 훨씬 더 단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가치하고 생산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에 포함된 잉여 가치와 실현된 이윤의 크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가 아니죠. 이건 이제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도 골머리를 썩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상품의 가치와 그 상품의 생산 가격이 연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잉여 가치하고 이윤도 연관해서 일치하지 않고. 근데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자. 자, 생산된 상품의 총 가치와 실현된 총 생산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생산된 총 가치는 360이죠. 실현된 총 생산 가격도 360입니다.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요. 그리고 생산된 총 잉여 가치와 실현된 총 이윤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잉여 가치가 60이죠. 실현된 이유는 여기 뭐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퍼센트만 떼면 되잖아요. 역시 60.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노동가치론을 막소보다 먼저 이야기해주던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가 골머리를 앓았던 거는 현실에서 상품들의 가격이 가치로부터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로부터 괴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괴리를 무마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막스는 반대로 왜 그런 괴리가 불가피한가를 설명하려고 했으면서 나아가서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게 가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윤이라는 게 잉여 가치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이려고 했다. 이게 막스가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야, 그냥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심에 균형 가격이 있다고 하면 훨씬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각자가 생산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정당하게 자기 몫을 가져가는 대단히 조화로운 사회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이 우리한테 주입하는 겁니다. 얼핏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봤을 땐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자, 어떤 입장이, 어떤 이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잘 이해하셨는지 같이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